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반도체 강국이고 또 세계에서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도 여럿 배출하고 있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붐을 일으켜 예전보다는 국제 위상도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공업을 포함해 조선, 자동차 등 어느 하나 모자랄 것 없는 기술 강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해가고 발전해 나가는 한국이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제대로 진입도 못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기 엔진 분야입니다. 현재 한국은 항공기 엔진을 전량 수입해오고 있고 우리가 진행 중인 KF-X 사업에도 개발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엔진만은 예외인데요. 우리의 차기 전투기에는 1990년대에 만든 엔진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다양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항공기 엔진은 그만큼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가까운 예로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제트 엔진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기술 후발국답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밀어주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60년대 말 중국이 그간 운영하던 미구 19의 짝퉁인 J6 그리고 미구 21의 짝퉁 J7을 다른 걸로 바꿔볼까 하는 그런 맹랑한 꿈을 꾸고 있던 시기입니다. 당시에 중국은 구소련으로부터 건네받은 미구 19, 미구 21 등을 만지작거리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J6은 중국 자체 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량이 이루어져서 오리지널 미구 19보다 정비성이 좋게 개선됐으며 기체의 수명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J7 같은 경우에는 미구 21의 도면 그리고 초도 생산에 필요한 몇 대분의 부품만을 가지고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포기를 부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로 엔진이었습니다. 기체를 제작하거나 설계하는 건 상대적으로 엔진 개발보다는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련으로부터 미구 시리즈들의 기술을 받아와서 생산해왔고 또 일부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대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항공기를 제작해본 경험도 없고 게다가 원천 기술도 아니기 때문에 두어 바퀴 돌고 돌아 들어온 소련의 기술을 받아서 만들었던 경험 정도를 가지고 60년대 들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항공 분야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제트 엔진 관련 기술이 없으니 어디에선가 얻어와야 했는데 당시 소련과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서 얻어오는 건 불가능했고 미국 등 서방 세계에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정세에서는 같은 동맹이라 하더라도 급격하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커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소련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 세계 역시 중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첨단의 기술과 관련해서 이전을 안 해주었는데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당시 동맹국과 적대국이었던 나라들까지 공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동서화합이 아닌가 합니다. 반면 국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중국은 왕따 아닌 왕따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쓰는데요. 당시 공산국가였던 중국은 미국의 반대편에 서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분쟁 국가들에게 군수물자나 보급품을 지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베트남 전쟁, 인도 차이나 전쟁 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추락한 미군의 F-4 잔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팬텀에 J-79 엔진을 주어 역설계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타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국의 J-79와 똑같은 엔진 연구 개발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제트 엔진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는데요. 중국의 제트 엔진 개발 이야기가 나온 게 1964년이고 시제품이 나온 건 1968년입니다. 또한 1969년까지 딱 2대의 시제품 엔진이 나왔는데 그 이후 1978년까지 생산된 시제품 엔진이 8개라는 걸 보면 엔진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J-79 엔진의 짝퉁인 WS-6를 완성했다고 주장한 것이 1982년인데 이때 비로소 12시간 연소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J-79의 엔진의 짝퉁 WS-6 엔진 개발이 최종적으로 개발 실패하면서 이와 관련된 항공기 사업 또한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기초 기술이 부족한 중국이 의지만으로 엔진을 개발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반면 중국도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WS-6를 20년 가까이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기술은 중국 제트 엔진 역사에 있어 금쪽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말 많은 중국 WS-10 엔진의 개발사가 바로 미군의 1960년대 J79 엔진을 카피한 WS-6를 개발했던 선양 LM입니다. 중국의 선양 LM은 현재 중국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수준은 둘째치고라도 중국 내에서는 독보적인 제트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기업입니다. 이후 중국은 엔진의 개발이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영국의 기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잘 만드는 영국의 롤스로이스를 파트너로 정하고 스페이 RB168, MK202 엔진을 라이선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의 기술을 얻어 만든 것이 중국의 최초 제트 엔진인 바로 WS9입니다. 기본적으로 롤스로이스의 스페이 엔진은 롤스로이스 터보팬 엔진의 기본기를 닦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영국이 사용하던 단일 압축식 엔진이 아니고 본격적인 측류식입니다. 즉 독일식의 다단 압축 엔진이고 현대 제트 엔진의 대세인 바이패스 터보팬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수명이 길고 높은 신뢰성을 가진 중간 성능 이상의 좋은 엔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물량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하는 개발 사업이 항공기 터보 엔진입니다. 그런 터보 엔진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터보팬 엔진은 터보 제트 엔진의 터빈 뒷부분에 다시 터빈을 추가해 추진력을 더 증가하도록 설계된 엔진입니다. 연료 절약과 배기 소음 감소, 장거리 비행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보자면 제트 엔진은 터보 제트 엔진과 같은 말이고, 넓은 의미로 보자면 터보 제트 엔진은 제트 엔진의 일종입니다. 제트 엔진은 뒤쪽으로 좁고 빠른 공기 흐름을 일으킵니다. 즉 제트를 분사하여 그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는 엔진을 말합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엔진만을 초음속 이상의 미사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보통 느린 속도에서는 공기가 잘 빨아들여지지 않고 심지어 연소실에서 불이 붙은 고온의 가스가 공기 흡입구 앞쪽으로 역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음속 비행기나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미사일에서만 사용 중이고, 열제트와 펄스제트는 제트 엔진 등장 초창기에 잠깐 쓰였으나 현재는 비효율적이어서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터보제트는 제트 엔진으로 보아도 거의 틀리진 않습니다. 지금 항공기에 많이 쓰이고 있는 엔진이 바로 터보제트 엔진입니다. 터보라는 것은 터빈 기관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터빈은 고속으로 흐르는 공기 혹은 유체에서 동력을 얻는 장치로 쉽게 말하면 고속으로 회전하는 바람갭이나 풍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이 내뿜는 제트 흐름 속에 이 터빈이 놓여서 돌아가고 그 터빈이 돌아가는 힘으로 엔진 앞쪽에 압축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엔진은 외부에서 추가로 어떠한 동력을 넣어주지 않아도 압축기가 계속 돌아가는 방식인데, 이것이 터보제트 엔진입니다. 터보팬 엔진은 압축기 중에 가장 앞쪽은 마치 프로펠러처럼 크기가 큰데 이 부분을 팬이라 부릅니다. 팬을 거친 공기는 일부는 뒤쪽에 다른 압축기를 거쳐 연소실까지 들어가지만 대부분 그냥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전체 공기 흐름의 속도는 느리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공기를 뒤로 분사하는 방식이며 마하 1.0 미만의 느린 속도에서 효율이 좋습니다. 현재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에 탑재되는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품목으로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국내 독자 개발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때문에 엔진 전반의 설계, 제작, 시험평가 등의 강점을 지닌 방사청과 엔진에 소요되는 소재, 부품 개발에 강점을 지닌 산업부는 그동안 핵심 역량을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방사청과 산업부는 국산 터보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오는 2025년까지 약 880억 원 규모의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착수되는 고성능 터보팬 엔진 개발이 국방뿐만 아니라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초내열 합금 소재, 부품의 개발을 통한 국내 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방 분야 적용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 민간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이 국내에서 개발에 성공하면 속도는 빠르고 소음이 적고 멀리 나는 고성능 무인기의 국산화 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이고, 다른 방산무기 쪽으로도 활용 방안이 매우 넓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를 보듯이 터보팬 엔진 개발은 어려운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렵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기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한국이 반드시 항공기 제트 엔진 개발이라는
과업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허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속을 태웠던 인도에 대한 비호복합 수출 협상이 재개될 것 같다는 소식인데요. 하나 디펜스는 무기사업 우선 협상자주의를 유지하게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매체의 조달 중지를 뒤집은 한국, 인도 K-30 조달 사업 예정대로 실행될 듯이라는 제아의 기사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최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하나 디펜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자주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사 내용과 일본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싱 국방장관은 지난 9월 한국의 비호복합 방공 시스템 조달 사업 중단을 결정했지만 아무래도 한국 측의 반격에 힘입어 사업 추진이 결정된 것 같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 한국 하나 디펜스와 진행 중인 복합 방공 시스템 비호복합 조달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올해 9월의 결정이 뒤집힌 셈이다. 인도는 저공을 비행하는 항공이나 소형 UAV 등으로부터 자국 부대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식 근거리 방공 시스템을 조달하기로 결정. 이에 대해 한국의 비호복합과 러시아의 퉁구스카와 판치르 S1을 제안해 최종 선정 작업에 들어갔으나 러시아의 제안은 인도 측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 전형 서류 심사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퉁구스카와 판치르는 탈락해 실제 기기 시험을 받은 것은 한국뿐이고 비호복합 성능에 만족한 인도는 비호복합 104대, 탄약 운반 차량 97대, 지휘용 차량 39대, 대공 미사일 4천여 발, 30mm 총탄 17만여 발을 조달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식 구매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꼬이게 된다. 러시아는 인도에 있어 전략적 파트너이자 최대의 방위 장비 공급국이기도 해 러시아의 역사를 무시하고 비호복합 도입 을 추진하면 S-400이나 수호이 35 같은 다른 중요한 방위 장비 공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 국방부는 꼼짝할 수 없게 됐고 최종적으로 육군이 채택하기로 한 비호복합의 요구 사양사가 10년 전에 정된 것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인도 국방부가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싱 국방장관은 비호복합의 조달을 중단하고 국내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하나 디펜스는 비호복합을 한국에서 제조하여 인도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인도 기업 라센 투브루 등과 협력하여 비호복합을 현지 생산하겠다고 말했고 한국 정부도 인도 정부의 비호복합 조달을 지속하도록 노력하며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인도 미디어도 중지가 결정된 비호복합 조달은 육군이 도입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조달 사업은 파기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어 아무래도 인도의 비호복합 수출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빨리 계약을 맺지 않으면 몇 년 뒤에 미국의 기동 근거리 방공 시스템 IMSHORAD가 등장하므로 인도의 근거리 방공 시스템 사업에 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일본 내지는 부러우면서도 배 아프다는 반응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군사 무기 수출은 지난 몇 년 실적이 있어 선진국이 판매하는 고가의 무기를 승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값싸고 틈새 산업적인 것을 먹어치우는 느낌으로 일단 팔아서 상대국과 신뢰를 쌓고 다음 병기의 판매로 이어진다. 그 나라를 과잉 수양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 활력이랄까 헝그리 정신만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매체의 보도에서 보듯 인도 현지의 분위기는 확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정부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던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한 셈인데요. 이에 따라 하나 디펜스는 인도 기업과 협력, 최종 계약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2018년 10월 기관포와 미사일을 갖춘 지대공 무기를 찾던 인도가 비호복합을 내세운 우리나라 하나 시스템의 이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로 선언하면서 한국은 물론 러시아는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런 인도의 결정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죠. 이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자국 업체 탈락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죠. 이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는 하나 디펜스의 비호복합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줄기차게 주장하며 강하게 인도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등을 내세워 하나 디펜스 우성 협상자 지위를 끊임없이 흔들었죠. 결국 인도 국방부는 러시아 요청을 반영 사업자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를 내부 독립 감시 기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인도 매체는 인도 정부가 한국산 무기를 최종 단계에서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3조짜리 대공 무기 사업에 무산 위기를 맞았죠. 그럼 러시아의 방해에도 하나 디펜스가 우선 협상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성능 테스트 과정에 유일하게 참여한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인도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또한 인도 방산 기업과 함께 기호를 현지에서 제조한다는 현지화 전략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는 후문입니다. 사실 비어복합의 수출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는데요. 때마침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대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비호복합 수출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인도의 현지 언론인 인디아 투데이는 8일 인도 정부가 중국과의 국경 위기가 지속되면서 4가지 무기 조달 계획을 되살리려 한다며 비호복합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럼 비호복합은 어떤 무기일까요? 비호복합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나 헬리콥터를 요격하는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우리 육군의 기존 30mm 자주 대공포 비호에 LIG 넥스원의 유도무기 신궁을 결합한 무기체계죠. 포와 미사일 시스템의 강점을 극대화한 궤도 차량형 방공 무기입니다. 2013년 하나 디펜스에서 개발을 시작, 2014년부터 양산하여 2015년 실전 배치됐죠. 그동안 비호복합은 초음속으로 접근하는 제투 전투기를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많았죠. 현대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비호복합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돈을 들여 미국산 첨단 무기를 사들인 사우디와 빈국 중 하나인 예멘의 후티 반군의 전투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용한 저렴한 비용의 드론은 이제 전략 무기입니다. 군사력 게임 체인지가 됐습니다. 드론이 강대국과 약소국 간 군사 비대칭 전력을 해소할 수단으로 떠오른 셈인데요. 이렇게 드론의 무기화가 격화되자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주 대공포 비호가 2017년 드론 격추에 성공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가장 효율적인 단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호는 3km에서 3m 크기, 1km에서 1m 크기의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 효과적인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드론의 위협이 커질수록 대공포 기반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비호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인도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최근 들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 만큼 인도는 최근 들어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방산 시장의 큰 손이죠. 게다가 대한민국과 인도는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하나 디펜스는 지난 2017년 4월 K9 바지라 100문을 3억 1천만 달러에 수출했는데요. 인도는 한국의 자주포 K9 썬더를 도입해 현지 생산한 K9 바지라를 성공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대중에 공개하는 행사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인도는 자국산 무기 개발은 물론 해외 무기 도입에 있어 항상 문제가 생기거나 도입 예정일보다 많이 늦어지는 걸로 유명한데 K9 자주포 도입의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현지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됐죠. 인도가 한국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돌리는 까닭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 달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는 자주 방공포 미사일 시스템 도입과 함께 해당 무기의 제조 기술도 전수받으려 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는 사실 특히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요 군사 강대국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던 러시아가 회방을 놓으면 더욱 힘들죠. 하지만 틈새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어복합의 수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 수출로 이어지길